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 여전히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동결을 위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사일 발사 동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북한의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극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 재개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보 당국과 정밀 분석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km, 최대 240km까지 비행했다며 발사체의 종류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요양병원 차량 안에 하루 동안 방치가 돼서 숨졌습니다. 30여 명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환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인데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하던 여객기에 불이 나서 4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륙 직후 비상 착륙을 요청했는데 번개를 맞아 전자장치에 고장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이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발사된 로켓포가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고 이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놓고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미 당국은 미사일이라는 규정은 아직 하지 않으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 계속해서 대화 의지를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흘 뒤 미국 국무부의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우리나라 방문이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아침엔 안태훈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We have high confidence that they were not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at they were not long range missiles or intercontinental missiles. 폼페이오 장관이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면 중거리 미사일로 보는데 그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됩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선택해야 하고 이 경우 비핵화 협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동결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체는 국제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한미일에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과 관련해 북한의 이번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계속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를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죠. 그런데 그 이후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탄도미사일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분석 중입니다.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당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0분 뒤 다시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북한의 발사체 중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포함됐다고 했지만 세부 탄종과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무게를 싣지만 공식 판단은 아직 내놓지 않은 겁니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하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 북미 관계는 더 부담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고 미국으로선 추가 제재 여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웠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겉모습은 열병식에 선보인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실제 발사는 처음이어서 면밀한 분석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방사포로 추정했다가 며칠 뒤 신형 미사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어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발사체에 대해서는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라고 설명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한 것을 보면 미국을 향한 압박용으로 풀이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관람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망원경으로 발사 장면을 지켜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화염을 뿜으며 발사된 이 무기를 북한 매체들은 전술 유도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란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가 동시에 여러 발 발사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발사체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한 건 18개월 만입니다. 내부적으로 군 사기를 높이는 한편 미국을 향해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쉽게 양보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고 북한 매체들은 화력 타격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이번 발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한 지 13시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절제된 반응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 보고를 받고 격분했지만 참모들이 말려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김 위원장은 나에게 한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란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전술 유도 무기 발사 13시간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에게서 북한의 발사에 대해 충분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 복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며 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라며 강경한 트윗을 말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소장은 한국 시각 10시 54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순간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호도 반도에서 동쪽으로 향하던 발사체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날아가는 궤적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 관리들이 화성 16형이라는 식별명을 붙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병원 측 차량 안에 하루 동안 방치가 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래 있던 병원이 파업에 들어가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이 할머니 혼자 차 안에 남겨진 걸 병원 측이 알지 못하고 만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북 진안의 한 요양병원에 있던 노인 환자들이 다른 시설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33명의 환자는 오후 1시쯤 전주의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4일 전주의 요양병원 측이 치매가 있는 89세 A씨가 없는 걸 뒤늦게 확인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오후 2시쯤 A씨가 발견된 곳은 병원 승합차였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송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차 안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전주의 요양병원 측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이송되는 바람에 명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 직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비상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기체에 불이 크게 났는데요. 70여 명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과 검은 연기에 휩싸인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합니다. 탈출용 슬라이드를 타고 겨우 빠져나온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6시 40분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여객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여객기는 1시간 전쯤 러시아 북부 도시 무르만스크로 가기 위해 이륙했습니다. 이후 모스크바 인근 상공을 몇 차례 돌다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며 비상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비상 착륙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소 41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륙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착륙 이후 비행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러시아 언론은 기체가 번개를 맞았고 이후 전자장치에 고장이 났다며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과 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자 지구에서 긴장감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로켓포 공격에 이스라엘 군이 공습을 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여 명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로켓포 수십 발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미사일을 맞은 자동차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5일까지 이틀 동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 400여 발이 날아갔고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이 충돌로 팔레스타인 8명과 이스라엘인 3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팔레스타인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번 로켓포 공격의 일부가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는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하마스와 협력 관계입니다.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의 테러 조직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공격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강원도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관과 군인, 경찰관들의 자녀 등 어린이 25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대한민국 영웅은 어린이 여러분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주위의 수많은 영웅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권은희 의원 포섭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으로 최고위 구성이 현 지도부와 반대파 4대4로 팽팽하게 갈린 상태입니다. 남은 한 명이 당연직 최고위원인 권은희 의원인데 현재 당 회의에 일절 불참하고 있어서 양측이 모두 권 의원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다이너마이트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 주장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의 평균 매매 가격이 석 달 연속 하락해서 8억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앞서 올해 1월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섰었는데요. 이후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의 아파트들도 올해 들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중고차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가까이 늘어난 10만 7천여 대였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금 내전을 하고 있는 리비아로 갔습니다. 배 이상 늘어난 물량입니다. 리비아가 한국 중고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된 수입차 11,500여 대가 리콜이 됩니다. BMW, 폭스바겐, 아우디, 혼다 등 6개 수입차 58개 차종입니다. 자체 제작 결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고장나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권금성에 올랐던 관광객 170여 명이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성범죄로 22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넉 달 만에 또다시 특수 강도 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출소 4개월 만에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90만 원을 빼앗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탄 SUV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다녀오다 사고가 났는데 5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남편과 딸, 손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 스타디움 투어 첫 공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6만 명이 모였습니다. 역시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앞으로 투어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 세계 8개 도시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위성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바레인에서 한국의 드라마가 처음으로 방영이 됩니다. 국영방송에 나오는데요. 이제 시작이 되는 라마단 기간에 맞춰서입니다. 올해 말에도 한 차례 더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탈리아 로마시가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관광객이 다시 오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각국 공관에 이들의 로마 재방문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콜롬비아를 방문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이번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비핵화에 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회담 등 2박 3일 일정을 마치면 에콰도르로 이동을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중국에 갑니다. 지난 2월에 고위급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 4강 의회 정상 외교의 두 번째 일정입니다. 최근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건강 상황을 고려해서 순방 일정이 2박 3일로 줄었습니다. 가수 신해철의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 오늘 고인의 생일에 맞춰서 공개가 됩니다. 이전에 나오지 않은 음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 제작이 된 복원 음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주말 동안 꽤 더웠는데 오늘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절기 이파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직은 여름이 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낮 기온 어제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지고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면서 전국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오전에 남부지방에서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 스모그가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오전까지 탁한 공기가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약하게 비 소식이 있고요.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가 21도로 예상되고요. 북한도 평양이 19도, 함흥이 22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 서서히 평년 수준 회복하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강원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부모에게 어린이날엔 아이들 데리고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던 부부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한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부부는 공장과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최근 일자리를 잃었는데 생활고로 얻은 사채빚 5천만 원 때문에 힘들어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날 찾아뵙겠다. 2명의 자식을 둔 30대 가장 A씨가 그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 일가족은 어제 새벽 시흥의 한 농경지 앞 공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그제 12시간 동안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직원이 차량 반납이 늦어져 GPS로 추적했더니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A씨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얻은 사채빚 5천만 원 때문에 일가족이 매우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가장인 A씨와 부인 B씨는 각각 공장과 콜센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 모두 실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 두 자녀는 유아원에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문이 모두 닫혀 있고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맡겼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문 닫는 소리가 컸다며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다는데요. 피해자는 크게 다쳐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인 46살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건 그제 밤 10시 25분쯤입니다.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B씨에게 위층에 사는 47살 A씨가 나타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리다 내리는 피해자에게 난데없이 달려든 겁니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A씨는 범행 후 집으로 도망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문 닫는 소리가 커 항의했는데 B씨가 부인했고 이날 또 커다란 소음이나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한층 위에 사는 A씨가 한 달 전쯤에도 소음 문제로 화를 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를 통해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길 걷다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의 놀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먹고 싶은 음식을 언제든 배달시킬 수 있는 세상은 됐지만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결국 돈이다 보니 갈수록 난폭해지는데 내버려두는 배달 대행 업체들도 문제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지 신호에도 멈추기는커녕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달립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서울 홍대의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신호 때마다 수십 명의 시민이 건너는데도 멈추는 오토바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들고 아예 무시한 채 골목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버스가 마주오는데도 도로를 거꾸로 달리기도 합니다. 인도주행은 범칙금 4만 원 대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인터뷰하는 중에도 예상치 못한 오토바이가 튀어나옵니다. 인도 걸어 다닐 때 오토바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거나 할 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고. 주문 배달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오토바이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들의 수입은 건당 3,000원 수준. 배달 횟수가 생계로 이어지는 탓에 계속되는 지적에도 고개 주행은 그대로입니다. 수수료를 챙기는 배달 대행 업체들의 대책은 안전 교육뿐. 그마저도 요식 행위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며 마다하는 기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참석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나라에서 교육을 다 해라 또 하면 다 하죠. 좀 강제할 수 있는 게 조금 없어서. 경찰은 수시로 집중 단속을 벌이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쏜살같이 도망가는 경우엔 대책 없이 놓치기도 합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지난주 경부선과 호남선을 축으로 잇따라 장외 집회를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내일부터 다시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합니다. 부산은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데 일찌감치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일 다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습니다. 지난주 1박 2일 동안 경부선과 호남선을 돌며 장외 투쟁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민생 속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장과 마을 회관 등을 다니면서 여러 현안에 대한 민심도 듣고 한국당 입장도 설명한다는 예정입니다. 전국 순회 민생 탐방을 부산 경남에서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부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지지세가 높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민주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격차가 줄면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앞세워 일찌감치 지역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부산 장외 집회도 성공적이었다는 내부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민생국회를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을 어느 국민이 환영하겠냐며 국회로 돌아오라고 비판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는 내일 종료됩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외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내일부터 전국 순회 민심 탐방에 들어갑니다. 부산을 출발해 서울까지 도보와 자전거 등으로 행진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라며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야의 대치로 4월 임시국회는 내일 개점 휴업 상태로 문을 닫게 됩니다. 5월 국회 역시 파행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유한국당이 내일 다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생 탐방, 민생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을 첫 번째 도시로 결정한 배경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산 경남이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 네. 자유한국당 계열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입니다. 지난 뭐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지금의 이제 여권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제 여론으로 바뀐 지역이에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졌잖아요. 네. 부산 경남의 이제 민심도 좀 바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지금 이른바 민심 대장정 투어를 이제 부산 경남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한국당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닫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3일 광주를 찾았다가 물세례 등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외로 나가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장외로 나간 이유가 지금 이제 명분은 이제 한국당의 명분은 패스트트랙, 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법안들을 철회하라. 그리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행위 자체를 이제 사과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벌써 세 번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네. 열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의도는 보수 결집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 투쟁을 좀 수위를 높이고 투쟁 강도를 높임으로써 이제 그 당의 정체성이랄까 그리고 당의 어떤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것을 지지를 결집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국회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뭐 열려 있어도 이제 곧 뭐 폐회가 벌써 다가왔어요. 4월 네. 임시국회가. 내일 끝나죠? 네, 4월 내일입니다. 임시국회가. 4월 7일날 끝나니까. 게다가 이제 5월 임시국회도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개혁 입법은 차치하고서라도 민생에 관련된 것도 지금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월, 2월 임시국회 때 본회의 한 번도 못 열었고 3월 국회도 거의 뭐 성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장애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명분은 패스트트랙 철회라고 하는데 전 한국당이 지금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일단 탄핵에 대해서 부정한 것부터 한국당이 사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든지 말든지 이래야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투쟁도 이 한계가 있다. 장애투쟁의 동력이라는 게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국당 지지 세력에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장애투쟁의 명분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너무 정치권을 혐오와 갈등으로 몰고 가는 거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뭐 장애 집회를 비롯해서 투쟁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경쟁 심리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뭐 일정 부분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긴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반적인 이제 맥락을 좀 보면요. 나경원 체제 그리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이래 네.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발언의 수위도 그렇고 정치 공세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죠. 어느 정도까지는 또 감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금도를 넘어선 발언들이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한국당의 주요 발언들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좌파란 단어, 좌파 독재, 좌파 정변, 좌파 반란 이런 용어도 나오고 있고요. 또 독재를 타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독재란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일단 독재가 왜 그럼 현 정부가 독재인 것인지 물론 현 정부도 비판받을 점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부분하고 지금의 정권 자체의 성격을 독재로 규정해서 그것을 타도하겠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헌법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무엇을 누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도 설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장애로 나가서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외 투쟁이라는 건요.
하나의 뭐 야당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특히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때 야당이 거대 권력에 맞서서 저항할 힘이 없을 때 시민이나 민의에 그 기반해서 그럴 때 하는 게 장애투쟁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여권도 야당일 때 장애투쟁을 했어요. 그러나 장애투쟁의 명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당의 장애투쟁 명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약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경원 체제와 이제 황교안 체제 들어서 이래 이렇게 이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원외이기 때문에 장외에서 계속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존재감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격한 발언들 그리고 수위를 높인 발언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리 여야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한쪽에서는 투쟁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뭐 다른 당들과 마쿠 협상을 벌인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계기가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될까요? 그 이후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간의 뭐 마쿠 협상이라든지 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정치가 지금처럼 완전히 부재 상태, 정치 실종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레가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니까 거기서 선출된 원내대표가 어쨌든 간에 한국당에 대한 그 협치 시동을 걸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세 후보가 있잖아요. 노웅래, 김태년, 이인영 후보가 있는데 이분들 얘기도 일단 뭐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일단 그러한 그 협치, 이른바 협치에 응할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한국당의 주장은 패스트트랙을 사과해라 그리고 철회해라 그래야 장내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니 패스트트랙은 그건 그 국회 절차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철회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되는 거는 장외에 계속 있겠다라는 명문 축적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주당이 여권이니까 국정 주도 세력으로서 최대한 협치를 하고 다가가야 되겠습니다만 제1야당도 거기에 응할 자세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 고장난명이라고 손바닥도 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모두 일단 특히 제1야당이 장애투쟁을 접고 여권도 이제 다가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난 2일 발언 막말 논란에 대한 파문도 여전히 거셉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지난 2일에 말이죠. 4대강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청원 12만 명 넘게 동참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란죄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청원 게시판에.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의원들 특히 최근에 이 한국당 의원들께 좀 묻고 싶은 게 우리 시민들은요. 저희들 어쩌다 이제 방송 나올 때 가끔 나올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조심스럽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이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해주는 게 면책특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원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발언 의도가 우리 시민으로서는 상상이 어려운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정치 공방이나 정치 공세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 의도를 없는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건 그야말로 정치를 형해화하고 정치를 희화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한쪽으로 극단적인 편향을 동원해서 오히려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러한 전략이라는 게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일반적인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입각한 민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욱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정치를 완전히 부재로 빠뜨리게 되고 정치 실종으로 가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러한 세력들이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심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 끝으로 한 번만 살펴보죠. 최근에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또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지금 2명을 다시 임명을 했어요. 네. 이제 손학규 대표가 주승용 의원하고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을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했는데 지금 권은희 의원이 굉장히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권은희 의원은 지금 정책의장이기 때문에 네. 당연직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4대 4예요 지금. 그렇죠. 이쪽에 이준석, 하태경, 이제 권은희 전 의원 등에서 4대 4인데 권은희 의원이 어느 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내부의 그 추가 어느 쪽으로 쏠리냐 문제인데. 흐름이 달라지겠군요. 근데 이제 권은희 의원이 만약에 끝까지 최고위원회에 불참한다 하더라도요. 원내대표를 정책의장을 원내대표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임명하면 또다시 정책의장을 다시 보임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럼 다시 5대 4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가 끝까지 이제 당을 고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개혁 중도 세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고 유승민 의원은 일단 한국당 쪽으로 많이 마음이 쏠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그리고 지도부가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당내의 이 갈등은 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서둘러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휴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보다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정리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둘러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각에선 사퇴설도 흘러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법안에 문제를 제기한 의도에 대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가 끝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기자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식으로 직접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문 총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일에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현재 국회의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등 경찰 폭주를 막을 견제장치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증거인멸에 삼성그룹 차원에서 개입을 했는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증거인멸 정황을 잡았습니다. 자회사 직원이 회사 공용 서버 저장 장치를 자신의 집에 숨겨놓은 건데 윗선의 지시로 그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삼성 에피스 공용 서버의 저장 장치를 압수한 건 지난 3일 새벽입니다.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택에 숨겨둔 저장 장치를 발견한 겁니다. A씨는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윗선의 지시로 이 장치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용 서버 저장 장치는 지난해까지 사용된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경팀 직원 등 회사 직원이 동시에 접속해 중요 문서를 작업하거나 저장할 때 썼다고 합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경영권 승계 사이의 연관성을 밝힐 자료가 이 저장 장치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사 간부 2명 역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직원들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직접 뒤져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입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증거 없애기에 나선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의 후신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등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분식회계를 숨기려고 그룹 차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타는데 요즘에는 출근길뿐만 아니라 퇴근길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그렇다고 하는데 빨리 끝나봐야 집에 가기도 이렇게 힘들고 승객들은 이래서 서울특별시민이 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시간 사당역 앞 광역버스 정류장. 길게 늘어선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앞을 지나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보통 2, 30분 정도, 오래 걸리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너무 아까워요, 저녁 시간이. 오랜 기다림 끝에 타는 만원 버스. 그마저도 놓치기 일쑤입니다. 위에 안 돼요? 기사님? 서울 강남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후 6시 반을 넘기자 불과 몇 분 사이에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났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인도 절반을 차지해 행인들은 길 한쪽으로만 다니는 상황입니다. 출근길뿐 아니라 퇴근길에도 버스 타기가 힘들어진 건 최근 들어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으로 짧은 시간대에 퇴근 인파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노선은 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아침보다 깁니다. 지금 시간대에 좀 많이 사람이 몰려서 좀 서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거의 다 앉아서 갔던 것 같아요. 일부러 퇴근을 늦추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퇴근 시간은 그 사람이 좀 안 밀리는 시간대로 오고 있거든요. 출근길 혼잡도 여전합니다. 번호를 붙인 전세 관광버스, 2층 버스까지 투입됩니다. 그런데도 버스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게 49인석인데 좌석이요. 60명, 70명까지도 태우죠. 이미 정류장 전광판엔 버스 자리가 없다고 나오지만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민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7월 버스 회사도 주 52시간 시행이 되면서 버스 대란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수요에 비해 지원자가 많지 않아 벌써부터 회사들은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기사가 부족하면 버스 배차 간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임테이블을 조금씩 바뀌다 하는 경우는 지금 요즘에는 들어 있죠. 경기 일부 버스 회사들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반짝 판매를 하는 은행들의 특판 예금에 들려고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기도 합니다. 신협이나 수협 등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은 시중은행들도 이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은행들의 경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수협 지점입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선착순 60명에게만 특별 판매하는 연이자 5%짜리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판 예금은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많이 팔았지만 최근엔 시중은행에서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자를 더 주는 명분은 창립 기념부터 스포츠팀 응원까지 다양합니다. 모집액이 많을수록 이자를 더 쳐주겠다고 내건 특판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처럼 특판 경쟁에 나선 건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내주려면 현금을 더 보유하도록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예금 늘리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관심을 끌려는 일회성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리 상승기인데도 평소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의 평균 금리는 여전히 연 1%대에 그치고 있어서입니다. 소비자들은 은행이 특판을 늘리기보다는 예금 금리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내내 결론이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고 한동안 지금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트위터했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협상 막판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관세를 오는 금요일에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협상 막판에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최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주도한 군사 봉기 시도를 지지한 야당 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카비오 제헌의회 의장은 우리는 쿠데타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의 국회 면책 특권을 제거하기 위한 확실히 손을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앞서 친정부 성향의 최고헌법기관인 재헌의회는 지난달 2일에 그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이도 의장에게 부여된 면책 특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해 기상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요. 여객선을 탈 수 없는 곳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서해 기상 악화로 인해서 현재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가운데 인천과 백령도 등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 6시 40분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그 인천 먼바다에는 1.5에서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고 또 초속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3개 항로 인천과 백령도 또 백령도와 인천, 인천과 연평도 등 먼바다 3개 항로의 여객선 4척은 오늘 운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선착장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선사의 운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집세의 바로미터인 이 자가 주거비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가 주거비 지수는 104.10, 1년 전에 비해서 0.02% 하락했습니다. 최근 정부 대책과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꺾인 데 따른 흐름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전국 선선, 남부 미세먼지, 그리고 영남 빗방울인데요.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하지만 오늘 전국이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평년 수준을 2도에서 4도가량 비뚤겠는데요. 공기는 깨끗한 가운데 오전 한때 남부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가 변덕이 참 심하죠.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애매한 날씨 별로야 하며 반갑지 않다는 분들 많으셨고요. 오늘 날씨 왜 이래? 너무 춥다 하시며 쌀쌀해진 날씨에 놀라신 분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어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발사체에 대해서는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라고 설명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한 것을 보면 미국을 향한 압박용으로 풀이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람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망원경으로 발사 장면을 지켜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화염을 뿜으며 발사된 이 무기를 북한 매체들은 전술 유도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란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가 동시에 여러 발 발사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발사체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한 건 18개월 만입니다. 내부적으로 군 사기를 높이는 한편 미국을 향해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쉽게 양보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고 북한 매체들은 화력 타격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맞서 이번 발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놓고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have high confidence that they were not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at they were not long range missiles or intercontinental missiles. 폼페이오 장관이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면 중거리 미사일로 보는데 그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됩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선택해야 하고 이 경우 비핵화 협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동결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체는 국제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한미일에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과 관련해 북한의 이번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계속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를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죠. 그런데 그 이후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탄도미사일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분석 중입니다.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당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0분 뒤 다시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북한의 발사체 중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포함됐다고 했지만 세부 탄종과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무게를 싣지만 공식 판단은 아직 내놓지 않은 겁니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하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 북미 관계는 더 부담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고 미국으로선 추가 제재 여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웠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겉모습은 열병식에 선보인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실제 발사는 처음이어서 면밀한 분석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방사포로 추정했다가 며칠 뒤 신형 미사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발사체가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정확한 발사체 종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핵화 협상,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교착 상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4일 북한이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어떤 의도가 품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이제 대다수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미국이 현 국면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뭐 양보할 이유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어떤 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군사적인 훈련도 있었고 한미 군사 훈련이나 또 사드 훈련이라든가 또 일부 미국 내에서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네.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사실 그런 어떤 대외적 메시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전 대내적인 메시지가 또 아주 네. 크다고 봅니다. 이게 노동신문이라는 대내 매체를 가지고 했고요. 또 이것이 지난 4월부터 하노이 이후에 4월부터 보면 경제와 군사적인 분야를 같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한 1년여 동안 북한의 어떤 일반적인 현지 지도를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인 어떤 훈련이나 대규모 훈련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이것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북미 간의 협상 국면이나 비핵화 국면 속에서 약간 뭐랄까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눈치를 봐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할 것 다 하겠다, 눈치 보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우려, 군사기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엔 대내적인 메시지까지 포함된 어떤 양수 겸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미국과 우리 정부, 북한의 입장을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역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탄도미사일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북한이 보여준 사진만 놓고 본다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정확히 명칭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유사한 것이 과거 2006년에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는 어떤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러시아에서조차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만약 이것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의 모체가 된 이스칸다르와 같이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단순히 전술유도 무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은 이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뭐 장거리 방사포다 그리고 전술 유도 무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북한이 가지고 나온 게 이 하나가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사진상으로 보면 3가지 무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경 장사정포, 우리 북한이 얘기하는 방사포라고 이야기하는 포인데요. 이것은 관이 여러 개 달린 거. 우리 예전에 보면 다연장 그렇죠, 로켓포라고 다연장 하는 거죠? 신기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죠.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구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경이 좀 큰 240mm와 300mm 이 2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 다연장포, 방사포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무기, 전술 유도 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게 한 가지가 이스칸다르일 수 있는 네.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북한이 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했지만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미사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전술 유도 무기라는 것은 미사일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구분 기준이 다른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뭐 동물이냐 아니면 뭐 개냐 이런 종속 과목 강물이라는 게 구분의 차이가 있듯이 전술 유도 무기 속에도 미사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무인 항공기 같이 이런 것을 구분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는 그 밑에는 탄도 미사일이나 뭐 순항 미사일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한 데는 탄도 미사일 표현하지 않은 데는 나름대로 이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경계선의 상당 부분 뭔가요?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죠. 예.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교수님의 말씀들을 유추하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뭐 내심을 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러한 가능성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북한 스스로도 뭐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 훈련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이 뭐 중거리, 장거리, ICBM을 이야기했지만 단거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쪽 다 이 판을 깨지 않고 협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모습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군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도 아니고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이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 제재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게 없는 게 유엔 제재의 유엔의 그 합의문만 놓고 보면 모든 탄도 미사일 기술이라고에 대한 발사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문구만 놓고 보면 이것이 단거리냐 장거리냐 이 차이와 상관없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런 유엔 제재 하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고요. 네. 이러한 발사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그 점을 또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그러한 경계선에서 그 경계를 넘지 않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를 발사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재의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지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네. 걸 봐서 했고 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유엔 제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엔 제재보다는 지난 4월 20일 날 북한이 새로운 경제 노선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핵실험을 유예하고 뭐라고 했냐면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를 유예하겠다고 했거든요. 시험 발사를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는 단거리를 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스스로가 약속한 것도 중거리 장거리다. 그래서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이 약속한 차원에서 이 현재 미북 간의 북미 간의 협상 국면에서의 약속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거리를 를 제외하고 언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엔 제재하고는 어쩌면 무관하게 북미 간의 협상 국면을 이렇게 틀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북한의 의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부분. 대내적으로 군의 사기를 높이는 등의 그런 의도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의도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명칭을 전술유도 무기라고 네. 하면서 발사한 그 자체가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해서 이 판을 완전히 깨지 않는 또 제재도 확산되지 않는 어떤 하면서도 충분히 대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또 대내적으로는 지난 1년여 동안 소위 내부적으로 그 소위 북한 주민들이나 군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군사적인 문제를 충분히 보여주는 어떤 두 가지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이번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대구경포와 신형 무기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두 가지 의도를 다 달성한 어떤 상당히 어떤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갖고 한 훈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도 분명히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또 명칭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 뭐 소위 군대를 갖고 있는 그 나라가 훈련은 당연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훈련을 하면 우리도 당연히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훈련에 대한 반대되는 어떤 충분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미 제안한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고요.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도 북한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저강도 무력 시위가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맞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또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떤 그 행동하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것이 지난 어떤 1년 동안 있었던 4.27이라든가 9월 평양선언에 어떤 우리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단호한 의사를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또 그러한 차원과 함께 그 현재 북한이 이러한 것들을 좀 뭐랄까요? 피해가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도 이걸 훈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이 점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스스로도 이걸 훈련이라고 했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너무 비핵화 문제와 연계시켜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분리시켜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비핵화 문제를 너무 우리 스스로가 연계시키려고 했고 이 너무 연계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향후 이 문제를 좀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완전히 떨어뜨린 것이 아니지만 좀 투 트랙으로 나가면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번에 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준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특별함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연계되어 있지만 투 트랙으로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서 이쪽으로 그 북미 관계라든가 비핵화를 선순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어떤 북한의 이번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훈련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가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은 계속돼야 하고 일단 관계 나라들의 경우에 그런 의지는 분명히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한 지 13시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절제된 반응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 보고를 받고 격분했지만 참모들이 말려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김 위원장은 나에게 한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란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전술 유도 무기 발사 13시간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에게서
북한의 발사에 대해 충분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 복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며 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라며 강경한 트윗을 날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소장은 한국 시각 10시 54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순간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호도 반도에서 동쪽으로 향하던 발사체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날아가는 궤적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 관리들이 화성 16형이라는 식별명을 붙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던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41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과 검은 연기에 휩싸인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합니다. 탈출용 슬라이드를 타고 겨우 빠져나온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6시 40분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여객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여객기는 1시간 전쯤 러시아 북부 도시 무르만스크로 가기 위해 이륙했습니다. 이후 모스크바 인근 상공을 몇 차례 돌다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며 비상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비상 착륙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소 41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륙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착륙 이후 비행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러시아 언론은 기체가 번개를 맞았고 이후 전자장치에 고장이 났다며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과 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인도 동부 지역을 휩쓴 강력한 사이클론 파니가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에도 큰 피해를 입힌 뒤 사라졌습니다. 두 나라에서 30명 이상이 숨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파니는 1999년 인도에서만 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초강력 사이클론의 버금가는 위력이었습니다. AP통신은 사전에 수백만 명을 대피시킨 덕분에 대규모 인명피해는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클론 파니는 어제 소형 저기압으로 세력이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JTBC 송문규입니다. 태국에서 69년 만에 열린 국왕의 대관식을 보기 위해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차크리 왕조의 10번째 왕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국왕의 선대에 황금왕관을 받는데요. 왕관은 2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다이아몬드와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관식은 불교와 힌두교 의식을 혼합해 3일간 진행되는데요. 이 특별한 행사를 보기 위해 왕궁 주변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번 대관식을 위해 우리 돈으로 약 360억 원이 넘는 예산과 8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동부 가즈니주 지역에서 탈레반 반군 52명을 사살했습니다.
정부군은 지난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반군 소탕 작전을 펼쳤는데요. 사살된 텔레반 반군 중엔 지도자 2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에서는 텔레반 반군이 검문소를 습격해 경찰과 반군 총 17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동생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12살 소년이 체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10살 난 동생은 가슴에 총 한 발을 맞고 쓰러져 있었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소년은 살인 혐의를 받고 구금됐는데요. 동생을 향해 고의로 총을 쏜 건지 또는 오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로켓포와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네, 지난 사흘 동안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자 지구 상황, 먼저 조민준 기자 보도 보시고요. 전문가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로켓포 수십 발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미사일을 맞은 자동차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5일까지 이틀 동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 400여 발이 날아갔고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이 충돌로 팔레스타인 8명과 이스라엘인 3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팔레스타인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번 로켓포 공격의 일부가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는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하마스와 협력 관계입니다.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의 테러 조직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공격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국제사회의 중재로 한 달가량 소강 상태를 보였던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로켓포 450발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탱크와 전투기로 맞섰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충돌입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자 지구의 충돌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또 최소 15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은 뭘까요? 예, 지금 보면은 뭔가 지금 가자 지구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시리아와 연계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자는 어떤 전술적인 혹은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이스라엘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옮겨지고 한 다음부터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계속 금요일 무슬림 사회, 이슬람 사회에서는 금요일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이기 좋은 금요일마다 시위가 있어 왔습니다. 그 시위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 저격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총을 쏘았고 보복 공격으로 이제 폭격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수백 발의 로켓포, 다연장 로켓포를 외부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를 이제 그렇게 수백 발을 쏜 거, 이렇게 많은 로켓포를 쏜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전에도 한 100여 발 정도 간헐적으로 쐈는데 이번에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거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붓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이제 뭔가 준비를 했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단순하게 총격이다, 폭격이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렇게 된 데는 뭔가 이제
그 준비된 정치적인 네. 전술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가 날아오니까 이스라엘 군이 이제 공습에 나서면서 지금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충돌 규모가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최대 규모인 건 물론이고 네. 로켓포 공격만 따지면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최대고 네. 역대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중에서도 이 가자 지구를 그 어떤 그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 세력이 무장단체거든요. 네. 무장단체고 그 사회단체고 사회복지단체인데 이 단체가 굉장히 이제 전력을 비축해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그 하마스가 지배하는 이 가자지구 내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라는 단체가 이제 새롭게 힘을 얻어왔습니다. 이 단체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무슬림과 기독교도가 이제 같이 있는데요. 무슬림은 대개 이제 순위파입니다. 네. 그런데 독특하게 이 이슬람이 지하드란 단체는 그 시아파 단체인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서로 손을 잡고 헤즈볼라는 이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또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이제 군사 기술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는데 이런 이제 국제 커넥션에 따라서 로켓과 이제 다른 무기를 확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통제권을 행사하는 게 2007년 정도부터잖아요. 2006년 총선 이후입니다. 네. 자, 현재 팔레스타인 200만 명이 귀국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뭐 사실상 뭐 미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봉쇄 그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가자지구의 경제 상황이 나쁜 상태라면서 실업률도 높고요. 예, 가자지구 자체가 인구의 그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난민입니다. 네. 이 지역 자체는 이제 거대한 난민촌이고 거의 뭐 홍콩 비슷한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 사는 지역인데요. 일정한 산업이나 경제 활동이 없는 데입니다. 국제 구호에 의해서 간신히 이제 연명하는 사이인데 이스라엘은 2005년에 여기 있던 정착촌을 전부 철수하는 대신에 2007년부터 이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국경을 맞댄 이집트도 이제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서로 동참해서 봉쇄해서 처음에 이제 무기를 막는다는 명목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경제 활동의 맥을 끊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격앙돼 있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봉쇄 자체가 비극이고 그리고 이번 사안도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카타르가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이 하마스가 지배하는 팔레스타인을 이 가자지구를 돕는 세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마스가 굉장히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으로 이제 그런 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서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네. 이제 카타르나 이란 일부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카타르가 주기로 했던 돈을 넘겨주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번에 라마단이고 라마단이면은 이제 뭐 밤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사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사회단체에서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축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좀 못 사는 사람에게 베푸는 네.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이제 과격한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충돌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충돌로 이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보복 공격은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또 공격을 하고 중재 없이는 좀 멈추기가 힘든 게 또 이런 보복 공격의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계속 대규모 공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이어서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 이제 선거가 끝나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정권을 네타냐후 총리가 또 정권에 이제 다시 이제 있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강경 조치만이 이제 지지층에 계속되는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로켓탄이 하마스 지역에서 가자 지구에서 그 뭐 450발 이상이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지금 한 3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방공호라든지 네. 그 방공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날라오는 포탄까지 원래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스템을 이제
뭐 대부분의 나라가 수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포탄까지 그리고 로켓포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아이언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을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은 하마스도 공격을 이제 곧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수백 발 정도 쏘았으면은 그 끝도 없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만들 수도 없고 일단 소강 상태에 조만간 접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국제사회라든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뭐 평화를 요구하는 세력 그런 쪽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대화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4일이 또 우려가 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지 1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이때 또 대규모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경계선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경계선에서 금요일마다 계속되고 있는 시위는 그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5월 14일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불이 붙고 있는데요. 그때는 또 이번엔 올해는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서 라마단 기간 중입니다. 네. 라마단 기간 중이라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마단에서는 이슬람 이제 율법상은 일단 이제 전쟁도 멈춘다 혹은 이제 전쟁하는 사람은 낮에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요. 어떤 쪽을 택할지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 충돌하고 있는 가자 지구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중앙일보의 최인태 국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어린이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죠. 이번에는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 차량 안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하루가 지나서야 이 노인 혼자 차 안에 남겨져 있었다는 걸 병원 측이 알았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북 진안의 한 요양병원에 있던 노인 환자들이 다른 시설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33명의 환자는 오후 1시쯤 전주의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4일 전주의 요양병원 측이 치매가 있는 89세 A씨가 없는 걸 뒤늦게 확인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오후 2시쯤 A씨가 발견된 곳은 병원 승합차였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송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차 안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전주의 요양병원 측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이송되는 바람에 명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 직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어린이날에 열린 프로축구 최고의 흥행카드 슈퍼매치에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이는 이번 시즌 최다 관중 기록입니다. 수원 삼성과 FC 서울의 경기가 열린 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는 2만 4천여 명이 찾았고 두 팀은 후반 대안의 선제골, 박주영의 추가 시간 페널티킥 동점골을 주고받으며 1대1로 비겼습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19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1그룹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벨라루스와의 경기에서 4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신상우는 벨라루스전에서 4골을 몰아쳤습니다. 3승 2패를 기록한 대표팀은 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배구 여제로 불리는 김연경의 세 번째 터키 여자 프로배구 리그 우승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김연경의 소속팀 액자시바시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바키프방크와의 챔피언 결정 5차전에서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액자시바시는 2011-2012 시즌 이후 7년 만에 정상을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 입하지만 오늘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지고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면서 전국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오전에 남부지방에서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 스모그가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약하게 비 소식이 있고요.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가 21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평양이 19도, 함흥이 22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이 서서히 평년 수준 회복하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강원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 여전히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동결을 위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사일 발사 동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요양병원 차량 안에 방치가 돼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노인 혼자 차 안에 남겨졌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 측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던 비행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78명 가운데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번개를 맞아 전자장치에 고장이 난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항공사가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교전이 멈췄었던 가자 지구에서 다시 충돌이 격화되면서 지금까지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대규모 공격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